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수사부 강지훈 검사실의 공기는 언제나처럼 차갑고 정제되어 있었다. 방 안의 모든 것은 그의 성격을 반영하듯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제자리에 놓여 있었다. 서류는 종류별로 완벽하게 분류되어 있었고 필기구는 날카롭게 정돈되어 있었으며 컴퓨터 모니터에서 새어나오는 냉정한 푸른빛만이 방의 유일한 색채처럼 보였다. 사람들은 그를 얼음 왕자 혹은 메스라고 불렀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포커페이스와 한번 포착한 사건의 핵심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도려내는 그의 수사 방식 때문이었다. 지금 그의 책상 위에는 거대 기업 태상그룹의 자회사 비리, 의혹과 관련된 서류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수십억 원대의 비자금 조성 정관계 로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수많은 불법 행위들. 복잡하게 얽힌 자금의 흐름과 인물 관계도를 쫓는 것은 지훈에게 익숙한 일이었다. 그는 기계처럼 서류를 넘기며 핵심 증거와 진술의 모순점을 하나씩 체크해 나갔다. 그의 세계는 논리와 증거법과 원칙이라는 견고한 기둥 위에 세워져 있었다. 그 세계 안에서 그는 단 한 번도 길을 잃어본 적이 없었다. 차장님, 태산 측 변호인단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면담을 요청한다는데요. 수사관이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지훈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필요 없다고 전하세요. 할 말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알겠습니다. 수사관이 물러나자 다시 방 안에는 침묵이 흘렀다. 지훈은 잠시 펜을 내려놓고 뻣뻣해진 목을 돌렸다. 창밖은 이미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도시의 불빛들이 비에 젖어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다. 며칠째 계속되는 야근으로 피로가 몰려왔지만 그의 집중력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에게 사건은 풀어야 할 수학 문제와 같았고 피의자는 그 문제 속의 변수였다. 감정이 개입될 여지는 없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법조계 집안의 외아들이었다. 저명한 법대 교수인 아버지와 자상한 어머니 밑에서 부족함 없이 자랐다.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단 한 번의 실패 없이 사법고시에 수석으로 합격했으며 검사로 임용된 이후 줄곧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다. 그의 인생은 완벽하게 설계된 건축물처럼 견고하고 빈틈없어 보였다. 적어도 오늘 밤 그 건축물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기 전까지는 자정이 가까워져서야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꼼꼼하게 책상을 정리하고 불을 끈 뒤 검찰청을 나섰다. 밤새 내린 비로 아스팔트는 검게 젖어 있었고 그의 고급 세단 타이어가 물을 가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집으로 가는 익숙한 길 라디오에서는 클래식 선율이 고요히 흘러나왔다. 그때였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교차로에서 대형 트럭이 일으킨 접촉사고로 길이 막혀 있었다. 경찰들이 차량을 우회시키고 있었고 지훈은 어쩔 수 없이 핸들을 돌려 낯선 길로 접어들었다. 화려한 강남의 대로와는 달리 낡고 오래된 건물들이 늘어선 구시가지였다. 좁은 골목길과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스산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는 그저 빨리 이 길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때 차의 헤드라이트가 좁은 골목 안쪽을 비추는 순간 그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다. 잔뜩 쌓인 쓰레기 더미, 옆비를 피하기 위해 덮어쓴 낡은 판지, 상자 아래 웅크린 두 개의 희미한 형체. 서울의 밤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노숙인일 거라고 그는 무심코 생각했다. 그의 세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풍경이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힘이 그의 발을 브레이크 위에 올려놓았다. 왜였을까? 그날따라 유난히 피곤해서였을까? 아니면 어둠 속에서 순간적으로 빛났던 무언가 때문이었을까? 지훈은 스스로도 자신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차를 골목 입구에 세우고 잠시 망설이다 차에서 내렸다. 비싼 가죽 구두가 흙탕물에 더러워지는 것을 개의치 않을 만큼 무언가에 홀린 듯한 행동이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뺨을 스쳤다.
쓰레기 더미에서 풍기는 역한 냄새와 축축한 비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그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가까이 다가가자 판지 상자 아래의 형체가 뚜렷해졌다. 아직 앳돼 보이는 두 소년이었다. 20살이 차에 되지 않았을까.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고 남루한 옷은 비에 젖어 축축했다. 두 소년은 서로의 천에 의지한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지우는 잠시 그들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동정심이었을까? 아니, 그는 원래 그런 감정에 무딘 사람이었다. 그저 프로세큐터스 인스팅트, 무언가 제자리에 있지 않은 것을 발견했을 때의 직감 같은 것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그는 돌아서려 했다. 자신의 인생에 이런 풍경을 끌어들일 이유는 없었다. 그 순간 그의 시선이 한 소년의 목에 걸린 무언가에 고정되었다.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반짝이는 은빛, 낡은 가죽끈에 매달린 작은 초승달 모양의 펜던트였다. 지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손을 들어 자신의 셔츠 안쪽을 더듬었다. 그의 목에도 똑같은 펜던트가 걸려 있었다. 어릴 적부터 단 한 번도 몸에서 떼어놓은 적 없는 물건. 입양되기 전 친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일한 유품이라고 어머니는 말씀하셨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것이라고. 말도 안 돼. 우연일 거야. 싸구려 모조품이겠지. 그의 이성이 필사적으로 외쳤다. 하지만 그의 눈은 소년의 펜던트에서 떨어질 줄 몰랐다. 너무나도 똑같았다. 오래되어 닳아버린 가죽끈의 질감은 표면에 새겨진 미세한 흠집까지.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다. 수많은 사건 파일 속에서 단서들을 꿰어 맞추던 명석한 두뇌가 처음으로 작동을 멈췄다. 그는 무릎을 굽혀 소년의 얼굴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자신과 닮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너무나도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탓일까? 소년의 얼굴에는 고단함과 경계심이 짙게 배어 있었다. 지우는 떨리는 손을 뻗어 펜던트를 좀 더 자세히 보려고 했다. 그의 손가락이 소년의 셔츠 깃에 닿는 순간 소년이 잠결에 뒤척였다. 그리고 그 순간 지훈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소년의 젖은 셔츠 깃이 살짝 벌어지면서 왼쪽 쇄골 아래의 피부가 드러났다. 거기에 있었다. 작은 점들이 모여 희미한 별자리처럼 보이는 불규칙한 모양의 반점. 지훈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자신의 셔츠 단추를 거칠게 풀어헤쳤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자신의 왼쪽 쇄골 아래를 확인했다. 희미한 골목길 불빛 아래 그의 피부에도 똑같은 모양, 똑같은 위치에 반점이 새겨져 있었다. 아, 그의 입에서 의미 없는 신음이 터져 나왔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모조품도 착각도 아니다. 그의 인생을 지탱해온 모든 것이 발밑에서부터 부서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논리와 이성으로 쌓아 올린 견고한 성벽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졌다. 그의 기척에 두 소년이 잠에서 깨어났다. 먼저 눈을 뜬 소년 펜던트를 하고 있던 소년은 낯선 남자를 보자마자 온몸에 가시를 세웠다. 그는 재빨리 옆에 있던 동생을 자신의 등 뒤로 감추며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지훈을 쏘아보았다. 누구야, 뭘 원해? 소년의 목소리는 불안감으로 거칠게 갈라져 있었다. 동생으로 보이는 소년은 형의 등 뒤에 숨어 겁에 질린 눈으로 지훈을 훔쳐볼 뿐이었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한단 말인가? 내가 당신들의 형제일지도 모른다고 이 쓰레기 더미 앞에서 그의 머릿속은 수만 개의 질문과 부정의 외침으로 뒤엉켜 혼란스러웠다. 완벽하게 통제되던 그의 세상은 이제 완벽한 혼돈에 빠져 있었다. 그는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차갑고 이성적인 검사 강지훈은 온데간데 없었다. 길을 잃은 아이처럼 겁에 질린 한 남자만이 서 있을 뿐이었다.
그는 더듬거리며 지갑을 꺼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현금을 전부 꺼내 소년의 손에 쥐어주었다. 수십만 원은 번연 좋게 될 법한 돈이었다. 감기 걸리지 마. 그는 겨우 그 한마디를 내뱉고는 도망치듯 돌아섰다. 소년이 무언가 외치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채 올라탔다.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시동을 거는데 한참이 걸렸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올 때 그는 백미러를 통해 두 소년을 보았다. 형으로 보이는 소년은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그가 준 돈과 그의 차를 번갈아 보고 있었고, 동생은 그런 형의 옷자락을 꼭 붙잡고 있었다. 그 풍경이 그의 망막의 낙인처럼 새겨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기억나지 않았다. 어떻게 운전을 했는지, 어떻게 주차를 했는지도 몰랐다. 그는 텅 빈 자신의 고급 아파트 거실 한가운데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비에 젖은 구두가 대리석 바닥에 흙탕물 자국을 남겼지만 평소에 그라면 결코 용납하지 않았을 그 흔적조차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욕실로 걸어갔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섰다. 셔츠는 여전히 풀어 헤쳐진 채였고 왼쪽 쇄골 아래의 반점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는 거울 속의 자신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잘 다려진 셔츠값 비싼 식에 단정하게 정리된 머리. 성공한 검사 강지훈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는 거울 속의 남자가 낯설게 느껴졌다. 지난 30년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던 자신의 존재. 법조계 명문가의 자랑스러운 외아들. 그 모든 것이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가능성이 그의 심장을 옥죄었다. 쓰레기 더미에서 잠을 자던 두 소년. 자신과 똑같은 펜던트. 그리고 지울 수 없는 증거처럼 새겨진 똑같은 반점. 지우는 세면대를 붙잡고 겨우 몸을 지탱했다. 속에서부터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 차갑고 이성적인 눈동자 깊은 곳에서 이제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거대한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나는 누구인가? 밤의 정적 속에서 그의 질문이 메아리 쳤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그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 만큼 거대하고 어둡고 또 위험한 진실의 문을 열게 될 것이었다. 완벽했던 그의 세계는 바로 오늘 밤 이 순간을 기점으로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다. 그날 밤 강지훈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고급 아파트의 침묵은 그의 귀에 대고 소리치는 것 같았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으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서로를 껴안고 잠들어 있던 두 소년의 모습이 망령처럼 떠올랐다. 자신과 똑같은 펜던트 그리고 쇄골 아래에 똑같은 반점. 부정하려 할수록 그 형상은 더욱 선명해졌다. 그의 이성은 필사적으로 반박했다. 세상에는 수많은 우연이 존재한다. 닮은 펜던트 비슷한 위치의 반점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것은 우연의 영역을 넘어선 운명의 잔인한 폭로라는 것을. 검사로서 수많은 사건을 다루며 단련된 그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다. 진실은 언제나 가장 믿기 힘든 곳에 숨어있는 법이라고.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그는 더 이상 침대에 누워있을 수 없었다. 이 혼란을 끝내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했다. 그의 세계를 지탱하는 유일한 기둥, 바로 반박할 수 없는 객관적인 증거. 그는 옷을 갈아입었다. 평소에 흐트러짐 없는 수트 차림이 아니었다. 어두운 색의 평상복과 모자를 깊게 눌렀었다. 그는 다시 그 골목으로 차를 몰았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아직 도시를 감싸고 있었다. 골목은 텅 비어 있었다. 두 소년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판지 상자와 그들이 누워있던 자리에 남은 약간의 온기만이 간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대로 그들을 놓쳐버린다면 이 의문은 평생 자신을 따라다니는 유령이 될 터였다. 지우는 차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그들이 머물렀던 장소를 살폈다. 그의 눈은 이제 사건 현장을 훑는 검사의 눈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훈련된 전문가처럼 쓰레기 더미 주변을 샅샅이 뒤졌다. 무언가 그들의 흔적이 남아있을 만한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발견했다. 구겨진 채 버려진 종이컵 하나. 어젯밤 자신이 준 돈으로 산 저렴한 자판기 커피의 흔적일 것이다. 그는 주머니에서 비닐 증거 수집 봉투 언제나 차에 비치해두는 직업적 습관의 산물을 꺼내 조심스럽게 종이컵을 담았다. 타액이 묻어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DNA를 추출하기에 충분했다. 이제 남은 것은 비교 대상이었다. 그는 자신의 머리카락 몇 올을 뽑아 다른 봉투에 담았다.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남았다. 이 검사를 누구에게 어떻게 의뢰할 것인가? 검찰의 공식적인 시스템을 이용할 수는 없었다. 이것은 철저히 개인적이고 비밀스러운 일이어야만 했다.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다. 대학 시절부터 막역하게 지내온 선배. 지금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나와 개인 유전자 감식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형준 박사였다. 그는 학자적 양심이 투철하고 입이 무거운 사람이었다. 지우는 곧장 그의 연구소로 향했다. 이른 아침에 갑작스러운 방문에도 불구하고 김형준은 의외라는 표정 없이 그를 맞아주었다. 이 시간에 웬일이야? 강 검사, 또 무슨 흉악범 샘플이라도 들고 온 건가? 농담을 던지는 형준의 표정은 지훈의 굳은 얼굴을 보자 이내 심각해졌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2개의 샘플 봉투를 내밀었다. 개인적인 부탁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최대한 빨리 결과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친자 확인이 아니라 형제 관계 확인입니다. 김영준은 지훈의 눈을 잠시 들여다보았다. 그 눈에 담긴 깊은 혼란과 절박함을 읽은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알았어. 결과 나오는 대로 바로 연락 주지. 아마 이틀 정도 걸릴 거야. 연구소를 나온 지훈의 발걸음은 청은망은 무거웠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틀. 그의 인생 전체가 걸린 판결을 기다리는 사형수처럼 그는 그 이틀이라는 시간을 견뎌내야 했다. 그 이틀은 지옥과 같았다. 그는 검찰청으로 출근했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태상그룹의 서류 위에 적힌 최태석 회장이라는 이름이 그의 눈을 찔렀다. 아무런 관련이 없을 터인데도 어쩐지 그 이름이 불길하게 다가왔다. 그는 기계처럼 서류를 검토하고 회의에 참석했지만 정신은 온통 다른 곳에 팔려 있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는 밀려오는 불안감에 시달렸다. 그의 철옹성 같던 평정심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틀째 되던 날 오후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김형준 박사였다. 결과 나왔어. 와서 직접 확인해.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지우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연구소로 향했다. 운전하는 내내 그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연구실에 들어서자 김영준은 말없이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다. 지우는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수많은 전문 용어와 유전자 분석 데이터가 눈에 들어왔지만 그의 시선은 오직 마지막 결론 부분에 고정되었다. 계엄체 A 강지훈과 검체 B 미상 종이컵 타액의 유전자 분석 결과 부계 및 목의 유전자가 99.99% 일치하는 것으로 추정됨. 두 검체 제공자는 친형제 관계일 확률이 매우 높음. 99.99%.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지훈의 세상은 소리 없이 멈췄다. 더 이상의 의심도 부정도 희망도 없었다. 과학은 그의 혼란에 명백한 답을 내놓았다.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었고 차가운 진실이었다. 그에게는 형제가 있었다. 쓰레기 더미에서 잠을 자는 2명의 형제가. 그렇다면 자신의 삶은 무엇인가? 법조계 명문가의 외아들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은? 지난 30년간 그가 믿어온 모든 것은 대체 무엇이었단 말인가?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깊은 죄책감이었다. 자신은 따뜻한 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살아왔다. 그런데 자신의 피를 나눈 형제들은 가장 비참한 곳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었다. 이 끔찍한 불균형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지훈아, 괜찮아. 김형준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괜찮지 않았다. 그는 평생 괜찮을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는 형준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분석 결과지를 챙겨 연구소를 나섰다. 지금 그가 가야 할 곳은 단 한 군데뿐이었다. 그는 부모님이 계시는 평창동의 본가로 차를 몰았다.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춰 모이기로 약속한 날이었다. 저택의 문이 열리고 우아한 모습의 어머니 윤혜진 여사가 그를 반겼다. 지훈아, 왔구나. 요즘 너무 바쁜 거 아니니 얼굴이 헬쑥해졌네. 서재에 있던 아버지 강민석 교수도 나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우리 아들 태상으룹 거는 잘 되어가나 만만치 않은 상대일 텐데. 자상한 어머니, 존경스러운 아버지. 언제나 그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두 사람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들의 모습은 낯설게만 보였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까? 아니면 그들조차 속고 있었던 것일까? 가족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저녁 식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지훈은 음식을 거의 입에 대지 못했다. 그는 마침내 결심한 듯 수저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가방에서 유전자 분석 결과지를 꺼내 테이블 중앙에 놓았다. 이게 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테이블 위에 온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윤혜진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강민석 교수의 표정이 돌처럼 굳어졌다. 두 사람의 반응만으로도 지훈은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지훈아, 그건 어디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강민석 교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깊은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다. 결국 올 것이 왔구나. 그 한마디에 30년간 굳게 닫혀있던 비밀의 문이 열렸다. 그날 밤 지훈은 자신의 출생에 얽힌 충격적인 진실을 모두 듣게 되었다. 30년 전 야심 있는 젊은 검사였던 강민석은 자신의 커리어에 큰 도움을 준 한 사람에게 큰 빚을 지고 있었다. 그가 바로 당시 막 사업을 키워나가던 젊은 최태석이었다. 어느 날 최태석이 그를 은밀히 불렀다. 그에게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여자가 있었고 그 여자가 새쌍둥이를 낳다가 그만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다. 자신의 앞길에 걸림돌이 될 스캔들을 덮기 위해 최태석은 끔찍한 결정을 내렸다. 세 아이 중 가장 건강해 보이는 첫째만 자신이 데리고 나머지 둘은 처리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갓난아기 둘을 참아 자기 손으로 죽일 수는 없었던지 그는 다른 계획을 세웠다. 그는 아이가 없어 애태우던 강민석 부부에게 한 아이를 입양할 것을 제안했다. 그것은 제안의 형태를 띤 거절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최태석의 후원과 압력 아래 강민석 부부는 갓 태어난 지훈을 자신들의 아들로 받아들였다. 그럼 나머지 두 아이는요? 지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윤혜진 여사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우리는 좋은 보육원으로 보냈다고 들었다, 아가. 최 회장이 그렇게 약속했어. 우리는 그저 그 말을 믿고 싶었을 뿐이야. 믿고 싶었을 뿐이라고. 그 변명은 지훈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그들의 침묵과 외면이 자신의 형제들을 쓰레기 더미로 내몰았다. 그들의 안락한 삶은 형제들의 불행을 담보로 한 것이었다. 그럼 제 원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제 진짜 부모님은요? 강민석 교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내 어머니는 최 회장의 집에서 일하던 분이었다고만 들었다. 아이를 낳고 얼마 안 되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우리는 더 이상 알지 못한다. 최 회장이 모든 것을 막았으니까. 내게는 다른 형제들이 있다는 사실조차 평생 비밀로 하라는 엄명을 받았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의 인생은 거대한 거짓 위에 세워진 탑이었다. 그를 키워준 부모님은 진실의 공범이었고 그의 생물학적 아버지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 자식들을 헌신짝처럼 버린 악마였다. 그리고 그 악마가 바로 지금 자신이 수사하고 있는 태상그룹의 총수 최태석 회장이었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이 집에 머무를 수 없었다. 배신감, 분노, 슬픔, 죄책감, 모든 감정이 뒤섞여 폭풍처럼 휘몰아쳤지만 그의 표정은 오히려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다. 지훈아, 제발 우리 얘기를 좀 더. 어머니가 울부짖으며 그를 붙잡았지만 그는 그 손을 조용히 뿌리쳤다. 이제 두 분은 제 부모님이 아닙니다. 그는 그 말을 남기고 저택을 나섰다. 등 뒤에서 어머니의 절규가 들려왔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30년간 이어져 온 가족이라는 인연이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는 차를 몰아 한강변으로 갔다. 강물 위로 도시의 불빛들이 부서지듯 흩어지고 있었다. 그는 차를 세우고 한참 동안 그 빛들을 바라보았다. 감정의 폭풍이 지나간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무섭도록 차가운 결의만이 남아있었다. 최태석, 그 이름을 조용히 읊조렸다. 자신의 어머니를 죽음으로 내몰고 자신의 형제들을 버렸으며 자신의 인생을 거짓으로 만든 남자. 그리고 지금은 거대한 부와 권력 뒤에 숨어 모든 것을 비웃고 있을 남자. 지훈은 조용히 맹세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그 남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검사로서의 권력, 자신의 명석한 두뇌, 그리고 필요하다면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방법까지 동원해서라도 최태석과 그가 이룩한 태산이라는 제국을 반드시 무너뜨리겠다고.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비리 수사가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의 잃어버린 형제들을 위한, 그리고 자신의 파괴된 인생을 위한 처절한 복수극의 서막이었다. 조용히 흐르는 강물 위로 한 남자의 차가운 복수의 맹세가 밤의 어둠 속으로 깊이 스며들고 있었다. 강지훈의 세계는 두 개로 나뉘었다. 낮에는 대한민국 심장부를 겨누는 냉철한 검사로, 밤에는 어둠 속에서 이름 모를 두 형제를 찾아 헤매는 그림자로 살았다. 지난밤 부모의 집에서 들었던 충격적인 진실은 그의 분노를 재로 만들고 그 재 속에서 강철 같은 결의를 벼려냈다. 이제 그의 모든 행동에는 단 하나의 목표만이 존재했다. 형제들을 찾아서 보호하고 최태석을 심판하는 것. 가장 시급한 것은 형제들의 행방이었다. 그날 새벽 이후 그들은 원래 있던 골목에서 사라졌다. 지우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에서 주소도 연락처도 없는 두 사람을 찾는 것은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았다. 그는 공식적인 수사망을 동원할 수 없었다. 그랬다가는 자신의 비밀이 드러나고 형제들이 원치 않는 주목을 받게 될 터였다. 그는 오직 자신의 힘으로 움직여야 했다. 그는 퇴근 후와 주말 시간을 쪼개어 그들이 발견되었던 골목 주변을 샅샅이 뒤졌다. 노숙인들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인상착의를 설명하며 돈을 쥐어주었고 24시간 편의점과 포장마차 등을 돌며 그들을 본 적이 없는지 물었다. 키는 이 정도의 한 명은 좀 더 마르고 둘이 항상 같이 다닙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경계와 의심으로 가득했다. 갑자기 나타난 멀끔한 남자가 거리의 아이들을 찾는다는 사실 자체가 부자연스러웠다. 며칠간의 수색은 아무런 성과 없이 허탕으로 끝났다. 시간은 흐르고 그의 초조함은 깊어만 갔다. 그들이 어디선가 또다시 굶주리고 위험에 처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의 심장을 옥죄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한 지하철역 근처 포장마차 주인에게서 실마리를 얻었다. 아, 그 애들. 가끔 와서 어묵 국물 좀 얻어 마시고 가. 며칠 전에도 본 것 같은데. 아마 저쪽 폐쇄된 공사장 근처에서 지내는 것 같더라고. 지훈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는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전하고 곧장 공사장으로 향했다. 펜스로 둘러싸인 낡은 공사장은 도시의 흉터처럼 방치되어 있었다. 그는 펜스에 뚫린 구멍으로 몸을 숙여 안으로 들어갔다.
스산한 바람이 흙먼지를 일으켰고 여기저기 널린 건축 자재들이 괴물 같은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발견했다. 미완성된 건물 한 구석 바람을 막아주는 콘크리트 벽에 기대어 앉아있는 두 소년. 형으로 보이는 한솔이 동생 한결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있었다. 그들은 며칠 전보다 더 지쳐 보였다. 지우는 천천히 다가갔다. 그의 발소리에 한솔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의 눈에는 즉각적인 경계심이 떠올랐다. 그는 반사적으로 한결을 등 뒤로 숨겼다. 또 당신이야? 우리한테 왜... 네. 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저기가 서려 있었다. 지우는 10걸음 정도 거리를 두고 멈춰 섰다. 해치려는 게 아니야. 그냥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지우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의 진심은 전달되지 않았다. 한솔은 비웃었다. 돔 당신 같은 부자들이 베푸는 동정 따위 필요 없어. 그날 준 돈도 당신 면상에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동생이 아파서 약을 사야 했어. 이제 됐나? 우릴 그냥 내버려둬.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훈의 가슴을 찔렀다. 동정. 그 말의 무게가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밝힐 수 없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당신들의 잃어버린 형제다라고 말해봤자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게 뻔했다. 신뢰를 쌓는 것이 우선이었다. 밥이라도 같이 먹자. 따뜻한 곳에서 잠시 쉬기라도 해. 됐다고 했잖아. 당장 꺼져. 한솔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 모습에 겁을 먹은 한결이 형의 옷자락을 더욱 세게 붙잡았다. 지우는 더 이상 다가가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세상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찬 저 단단한 벽을 허무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일이었다. 알겠다. 하지만 이걸 두고 가지. 그는 품에서 두꺼운 외투와 약간의 돈이 든 봉투를 꺼내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천천히 뒤돌아섰다. 내일 다시 오겠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공사장을 빠져나왔다. 첫 번째 접촉은 실패로 끝났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멀리서 그들이 자신이 두고 온 외투를 챙기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자리를 떴다. 이제부터는 기다림의 시간이었다. 동시에 그는 다른 전선에서의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다음 날 검찰청으로 출근한 강지훈의 눈빛은 이전보다 몇 배는 더 차갑고 날카로워져 있었다. 그에게 태상그룹 수사는 더 이상 단순한 업무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형제들을 구하고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한 전쟁의 첫 번째 포성이었다. 그는 밤새도록 태상그룹의 자료를 다시 검토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다. 자회사의 비자금 중 일부가 여러 개의 차명 계좌를 거쳐 최종적으로 최태석 회장의 비서실장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간 정황 증거. 액수가 크지는 않았지만 이것은 비자금이 그룹의 최고위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이걸로 충분해. 그는 즉시 부장검사에게 보고했다. 태상그룹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겠습니다. 비서실과 재무팀이 타겟입니다. 부장검사는 경악했다. 강검사 너무 나가는 거 아니야. 태상그룹 본사를 직접 치겠다고 대한민국 경제에 미칠 파장을 생각해야지. 불법 자금의 흐름이 명백하게 회장 비서실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은 검사로서의 직무유기입니다. 지훈의 단호한 태도에 부장검사는 결국 혀를 차며 승인을 내렸다. 그의 집요함과 능력은 이미 정평이 나 있었기 때문이다. 태상그룹 회장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소식은 즉시 법조계와 재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애송이 검사 하나가 감히 거대 제국의 심장을 겨누었다는 소식에 모두가 경악했다. 그 소식은 당연히 태상그룹의 심장부 최태석 회장의 귀에도 들어갔다. 최태석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도심의 정영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작은 짜증 외에 어떤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수많은 위기를 겪으며 지금의 자리에 오른 인물이었다. 이 정도 압박은 그에게 그저 성가신 모기가 윙윙거리는 수준에 불과했다. 안 실장,
그가 나지막이 부르자 그림자처럼 서 있던 안상철 실장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안 실장은 20년 넘게 최 회장의 수족 역할을 해온 인물이었다. 그의 손은 온갖 더러운 일들로 굳어 있었다. 그 강지훈이라는 검사 너무 의욕이 과한 것 같군. 이제 막 떠오르는 젊은 놈들이 꼭 저렇게 객기를 부리지. 어떻게 할까요, 회장님? 수준을 알려줘. 자기가 지금 누굴 건드리고 있는지. 검찰 내부 라인을 통해서 압력을 넣고 언론에다가는 저놈이 실적에 눈이 멀어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흘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조용한 경고를 하나 보내. 최태석에게 강지훈은 그저 수많은 방해물 중 하나일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30년 전에 버렸던 핏덩이가 칼날이 되어 자신의 목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의 오만함이 그의 눈을 가리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안상철은 짧게 대답하고 물러났다. 그의 눈빛은 감정 없이 차가웠다. 그는 즉시 움직였다. 태상그룹의 힘은 검찰과 언론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었다. 지훈의 상급자들에게는 은밀한 압력이 가해졌고 몇몇 신문에는 지훈의 수사 방식이 과도하다는 비판적인 기사가 실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안상철이 준비한 조용한 경고는 훨씬 더 악랄하고 직접적이었다. 그날 밤 지훈은 다시 폐공사장을 찾았다. 그는 매일 밤 멀리서나마 형제들의 안전을 확인하는 것을 새로운 일과로 삼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따라 분위기가 이상했다. 공사장 입구에 불량해 보이는 사내 몇몇이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지훈의 직감이 위험 신호를 보냈다. 그는 몸을 숨기고 상황을 지켜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사내들은 곧장 한솔과 한결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야, 네오이들, 여기가 너희들 안방이야. 여기서 장사하려면 자릿세를 내야지. 그들은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한솔이 동생을 보호하며 맞섰다. 우린 장사하는 거 아니오. 그냥 잠시 쉬어가는 것뿐이오. 이 자식이 눈을 똑바로 뜨네. 사내 중 하나가 한솔의 멱살을 잡았다. 그들은 단순한 동네 불량배가 아니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훈련된 자들의 절도와 잔인함이 엿보였다. 지훈은 그들이 태산에서 보낸 사람들이라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다. 형제들을 이용해 자신을 협박하려는 수작이었다. 지훈은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섣불리 나설 수 없었다. 자신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형제들은 더 큰 위험에 빠질 것이고 자신의 정체 또한 의심받게 될 터였다. 그는 주먹을 피가 나도록 꽉 쥐며 상황을 지켜봐야만 했다. 사내들은 한솔을 몇 차례 구타했다. 하지만 심각한 부상을 입히지는 않았다. 그들의 목적은 폭행이 아니라 경고였기 때문이다. 앞으로 조심해라. 밤거리는 너희 같은 애들한테는 위험한 곳이니까.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사내들은 사라졌다. 지훈은 그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형제들에게 달려갔다. 한솔은 입가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고 한결은 울면서 형을 부축하고 있었다. 괜찮아. 지훈의 목소리를 들은 한솔은 그를 밀쳐냈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나타난 뒤로 안 좋은 일만 생겨. 제발 우리 좀 내버려둬. 그의 눈에는 원망과 불신이 가득했다. 지훈은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말이 맞았다. 자신 때문에 그들이 위험에 처한 것이었다. 그날 밤 지훈은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도어락이 미세하게 파손되어 있었다. 그는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집안은 겉보기에는 변한 것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책상 위에 놓인 작은 봉투 하나가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봉투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그가 처음 형제들을 발견했던 그날 밤 쓰레기 더미에서 잠들어 있던 한솔과 한결의 모습을 멀리서 찍은 사진이었다. 그리고 사진 아래에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파헤치지 말아야 할 것들도 있는 법이다.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우리가 네 형제들을 알고 있다. 우리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다음은 그 아이들이 될 것이다. 지우는 사진을 든 채 부들부들 떨었다. 분노가 그의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최태석은 선을 넘었다. 그는 감히 자신의 형제들을 건드렸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이 싸움은 한쪽이 완전히 무너져야 끝날 것이다. 지훈의 눈에 이글거리는 불꽃이 타올랐다. 두려움은 분노에 삼켜져 사라졌다. 그의 가슴 속에는 오직 복수심과 형제들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만이 남아있었다. 최태석이 전쟁을 선포했다면 기꺼이 받아줄 생각이었다. 그리고 그 전쟁의 끝에서 웃는 자는 자신이 될 것이라고 그는 굳게 다짐했다. 책상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강지훈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리는 최후 통첩이었다. 최태석이 보이지 않는 손을 뻗어 그의 가장 약한 골이 그의 형제들을 움켜쥐고 있다는 사실은 지훈의 분노를 차가운 공포로 바꾸어 놓았다. 이제 이 싸움은 자신만의 것이 아니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형제들의 목숨이 저울 위에 올려져 있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설득이고 뭐고 필요 없었다. 그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만 했다. 지훈은 외투를 집어들고 밤의 어둠 속으로 다시 달려나갔다. 그가 폐공사장에 도착했을 때 두 형제는 공포와 불안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고 있었다. 한솔은 낮에 맞은 상처를 스스로 치료하고 있었고 한결은 그런 형의 옆에서 겁에 질린 채 웅크리고 있었다. 지훈의 등장에 한솔은 이빨을 드러낸 늑대처럼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또 왔어. 당신만 나타나면 재수 없는 일이 생긴다고 했잖아. 당장 꺼져. 한솔의 목소리는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지훈은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가 주머니에서 그 위협적인 사진을 꺼내 한솔의 눈앞에 내밀었다. 이걸 봐. 한솔은 사진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자신과 동생이 쓰레기 더미에서 잠들어 있던 모습. 그는 지훈을 쏘아보았다. 이게 뭔데? 당신이 찍은 거 아니야. 아니, 나를 협박하기 위해 누군가 보낸 거다. 그자들은 나를 노리고 있고 이제 당신들을 이용하기 시작했어. 오늘 낮에 당신을 공격한 놈들도 그들이 보낸 거다. 더 이상 이곳에 있으면 위험해. 나와 함께 가야 한다. 지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설득이 아닌 통보였다. 하지만 평생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살아온 한솔에게 그 말은 또 다른 형태의 위협으로 들릴 뿐이었다. 웃기지 마. 당신 문제를 왜 우리한테 끌어들여 우리가 알아서 해. 당신 도움이 없어도 우린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 그건 살아남은 거지 산 게 아니잖아. 지훈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졌다. 두 사람의 팽팽한 대치 속에서 옆에 있던 한결이 힘없이 쓰러졌다. 한결아. 한솔이 비명을 지르며 동생을 끌어안았다. 한결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숨소리는 가쁘게 끊어지고 있었다. 어젯밤의 폭행과 추위, 그리고 극심한 스트레스가 약해져 있던 그의 몸을 덮친 것이었다. 안 돼. 한결아, 정신 차려. 한솔의 눈에 절망이 어렸다. 그의 강한 척하던 껍질이 산산조각 나고 그 안에서 겁에 질린 한 소년의 맨얼굴이 드러났다. 그는 동생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돈도 기댈 곳도 없었다. 바로 그 순간 지훈이 움직였다. 그는 망설임 없이 한결을 둘러엎었다. 그의 행동은 냉철하고 신속했다. 마치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처럼.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당장 병원으로 가야 해. 앤난다베비웨이 내 동생이야. 한솔이 저항했지만 지훈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내 동생인 거 알아. 그래서 살려야 한다는 거다. 나중에 나를 때리든 욕하든 다 받아줄 테니 지금은 따라와. 지훈의 그 외침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한솔은 처음으로 저항을 멈췄다.
동생의 가쁜 숨소리를 들으며 그는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말없이 지훈의 뒤를 따랐다. 그의 자존심보다 동생의 목숨이 더 중요했다. 지훈은 한결을 차 뒷좌석에 조심스럽게 눕히고 곧장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가장 유능한 의사를 호출했다. 그의 단호하고 권위 있는 태도에 의료진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한결은 즉시 집중치료실로 옮겨졌고 각종 검사가 시작되었다. 응급실 복도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지훈과 한솔은 아무 말 없이 하얀 벽을 마주보고 서 있었다. 한솔의 분노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불안과 혼란, 그리고 약간의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지훈은 그런 한솔에게 다가가 따뜻한 캔커피를 건넸다. 한솔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없이 커피를 받아들었다. 고맙다는 말은 안 해. 안 해도 돼. 잠시 후 의사가 나왔다. 급성 폐렴입니다. 영양실조와 저천증이 겹쳐서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정말 위험할 뻔했습니다. 의사의 말에 한솔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지훈이 옆에서 그를 부축해주지 않았다면 그대로 주저앉았을지도 모른다. 자신의 고집 때문에 동생을 죽일 뻔했다는 사실이 그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훈은 모든 입원 수속과 치료비 계산을 마쳤다. 그는 한솔을 병원 구내식당으로 데려가 늦은 저녁을 사주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먹는 따뜻한 밥이었다. 한솔은 허겁지겁 밥을 입에 밀어 넣으면서도 맞은편에 앉은 지훈을 힐끔힐끔 쳐다보았다. 이 남자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 왜 아무런 대가도 없이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해주는 걸까? 그의 머릿속은 온통 의문으로 가득했다. 왜 우리한테 이러는 건데? 마침내 한솔이 입을 열었다. 지훈은 잠시 수저를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았다. 아직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었다. 너희를 위험하게 만든 사람들에게 빚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빚을 갚기 전까지는 너희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내게 있어. 그것은 절반의 진실이었지만 한솔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지훈의 눈에서 자신들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아닌 무겁고 진실된 무언가를 읽었다. 그날 밤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얼음벽에 처음으로 작은 균열이 생겼다. 다음 날 한결의 상태가 안정되자 지훈은 두 사람을 퇴원시켰다. 그리고 그들을 자신의 차에 태워 어디론가 향했다.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대여 이상 길 위에서 살게 할 수는 없다. 너희가 머물 곳이다. 차가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의 한적한 오피스텔이었다. 지훈이 미리 준비해둔 안전가옥이었다. 내부는 작지만 깨끗했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다. 냉장고는 음식으로 가득 차 있었고 침대에는 새 이불이 놓여 있었다. 한솔과 한결은 문 앞에 서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망설였다. 평생을 어둡고 추운 곳에서만 지내온 그들에게 이 평범하고 따뜻한 공간은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여긴 꿈 아니지. 한결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속삭였다. 지훈은 부드럽게 한결의 등을 밀어주었다. 꿈 아니야. 이제부터 여기가 너희 집이다. 그는 두 사람에게 새 옷과 생필품을 건네고 비상시에만 사용하라며 선불폰 하나를 주었다. 내가 연락하기 전까지는 절대 밖에 나가지 마.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말고. 이곳은 아무도 모르니 여기에만 있으면 안전할 거다. 그날 저녁 지훈은 서투른 솜씨로 그들에게 저녁 식사를 차려주었다. 메뉴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였다. 검사로서의 그는 완벽했지만 요리사로서의 그는 형편없었다. 찌개는 작고 계란말이는 조금 탔다. 하지만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이 방을 채웠다. 그것은 그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함께하는 가족 식사였다. 식사를 마친 뒤 한결이 조심스럽게 지훈에게 물었다.
아저씨, 이름은 뭐예요? 지우는 잠시 멈칫했다. 강지훈이다. 아저씨 말고 형이라고 불러. 그 말에 한솔과 한결의 눈이 동시에 커졌다. 그 순간 세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미묘한 기류가 흘렀다. 형제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긴 지우는 다시 검사의 얼굴로 돌아왔다. 이제 방해물은 사라졌다. 오직 사냥에만 집중할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는 혼자서 이 전쟁을 치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태상그룹의 정보망과 자금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의 뒤를 밟고 그의 형제들을 찾아낸 것처럼 그들은 언제든지 다시 그의 목을 조여올 수 있었다. 그에게는 믿을 수 있는 눈과 귀가 필요했다. 그는 자신의 수사팀에 있는 박철민 수사관을 떠올렸다. 박 수사관은 경찰 강력계 형사 출신으로 달고 다른 베테랑이었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며 정보를 캐내는 데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무엇보다 그는 강지훈이 유일하게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그가 신뢰하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지훈은 퇴근 후 박 수사관을 따로 불러냈다. 허름한 실내 포장마차 두 사람 사이에 소주잔이 오갔다. 박 수사관님, 개인적인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하이고 강 검사님이 저한테 개인적인 부탁을 다 하시고 어려운 일입니까? 박철민은 능글맞게 웃으며 물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다. 태상그룹 수사 이제부터는 비공식적인 방법도 동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놈들이 제 뒤를 캐고 있습니다. 중요한 증인이 될 두 사람을 협박하기 시작했고요. 지우는 형제라는 말은 빼고 그들을 증인이라고 둘러댔다. 제가 그 두 사람을 안전한 곳에 숨겼습니다. 박 수사관님이 그들의 안전을 확인해 주시고 동시에 제게 위협을 가하는 놈들의 배후를 추적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최태석의 수족인 안상철 실장, 그자의 모든 것을 파헤쳐 주십시오. 이건 공식적인 수사 명령이 아닙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박철민은 말없이 소주잔을 비웠다. 그는 잠시 지훈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언제나 감정 없이 차갑기만 하던 젊은 검사의 눈에 지금은 무언가 절박하고 뜨거운 것이 담겨 있었다. 그 증인이라는 사람들, 강 검사님께 아주 중요한 사람들인가 봅니다. 제 목숨보다 더. 지훈의 대답에 박철민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알겠습니다. 원래 이런 더러운 뒷골목 수사가 제 전문 아닙니까? 어디부터 파면 되겠습니까? 안상철이 그놈 냄새가 아주 구린 놈이었는데 잘 됐습니다. 노련한 베테랑의 눈에 즐거운 기색마저 감돌았다. 그는 부패한 권력과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천생 수사관이었다. 이렇게 지훈은 첫 번째 동맹을 얻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형제들은 안전한 곳에 있었고 가장 믿을 수 있는 조력자가 그의 옆에 섰다. 이제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할 시간이었다. 최태석과 태상그룹을 향한 그의 방역이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강지훈의 방역은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시작되었다. 하나는 법과 원칙의 이름으로 태산을 정면에서 압박하는 합법적인 전선, 다른 하나는 어둠 속에서 진실의 그림자를 쫓는 비공식적인 전선이었다. 그의 곁에는 이제 든든한 아군 박철민 수사관이 있었다. 낮 동안 지훈은 검사로서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태상그룹의 숨통을 조였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방대한 자료 속에서 그는 밤을 새워가며 자금의 흐름을 추적했다. 그의 예리한 눈은 교묘하게 위장된 회계 장부 뒤에 숨겨진 비자금의 실체를 하나씩 벗겨냈다. 핵심 임원들을 차례로 소환해 강도 높게 신문했고 그의 집요함 앞에 몇몇 내부자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검찰청 내부에서는 강지훈이 태산에 단단히 미쳤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한편 박철민 수사관은 지훈에 보이지 않는 칼이 되어 움직였다. 그의 임무는 30년 전의 과거를 파헤치는 것이었다. 좋은 보육원으로 보냈다는 최태석의 거짓말,
그 거짓의 뿌리를 찾아 뽑아내야 했다. 박 수사관은 낡은 서류 창고를 뒤지고 은퇴한 아동복지과 공무원들을 찾아다니며 30년 전 서울과 근교의 모든 보육원 입소 기록을 샅샅이 훑었다. 그것은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와 같은 막막한 작업이었다. 그 시간 서울 외곽의 안전가옥에서는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한솔과 한결은 태어나 처음으로 일상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다. 매일 아침 따뜻한 햇살에 눈을 뜨고 굶주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삶. 한결은 빠르게 건강을 회복했다. 그는 지훈이 가져다준 책들을 읽으며 바깥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키워갔고 그의 얼굴에서는 어두운 그늘이 걷히고 본래의 밝은 미소가 피어났다. 한솔은 여전히 경계심을 완전히 풀지 않았지만 그의 태도는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다. 그는 더 이상 지훈을 당신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어색하게 적이라고 부르거나 아예 호칭을 생략했다. 그는 지훈이 매일 밤 지친 얼굴로 돌아오는 것을 보며 무심한 척하면서도 걱정스러운 눈빛을 숨기지 못했다. 그 역시 이 기묘한 동거가 이 남자가 벌이고 있는 싸움이 자신들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은 시장에서 사온 재료들로 저녁을 준비했다. 지난번의 실패를 만회하려는 듯 이번에는 인터넷에서 레시피를 찾아가며 제법 그럴듯한 닭볶음탕을 만들어냈다. 우와, 맛있겠다. 한결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세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이전에 어색한 침묵 대신 이제는 간간히 대화가 오갔다. 무세운 일해 매일 늦네. 한 소리 툭 던지듯 물었다. 그것은 그가 처음으로 지훈의 세계에 대해 보인 관심이었다. 지훈은 닭다리를 한결의 밥그릇 위에 올려주며 대답했다. 아주 나쁜 놈들을 잡는 일.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종류의 인가들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서늘한 분노를 한솔은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더 묻지 않았다. 그 아주 나쁜 놈들이 자신들의 삶을 망가뜨린 자들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할 뿐이었다. 식사 후 지훈은 거실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고 두 형제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평범한 가정의 저녁 풍경. 지훈은 문득 고개를 들어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처음으로 찾아온 가족의 온기였다.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는 악마가 되는 것조차 두렵지 않았다. 며칠 후 박철민 수사관에게서 연락이 왔다. 강 검사님, 무언가 찾은 것 같습니다. 박 수사관이 찾아낸 것은 30년 전 화재로 모든 기록이 소실되었다는 한 작은 사설 보육원의 존재였다. 천사의 집이라는 이름의 그 보육원은 공식적인 아동보호시설이 아닌 미혼모나 불법 입양을 알선하던 회색지대의 시설이었다. 그리고 그 화재 시점이 한솔과 한결이 태어난 시점과 기묘하게 일치했다. 화재 기록은 있지만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덮기 위해 의도적으로 낸 불같은 느낌입니다. 당시 원장을 찾아냈습니다. 지금은 은퇴하고 저기 강원도 산골 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더군요. 지훈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찾던 과거로 통하는 문이었다.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같이 가주시죠. 다음 날 지훈과 박 수사관은 강원도의 산골 마을로 향했다. 굽이치는 산길을 달리는 차 안에서 박 수사관이 입을 열었다. 이번 태산 건강검사님께는 단순한 사건 이상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한 그 증인이라는 두 젊은이도 그렇고 혹시 무슨 개인적인 사연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노련한 수사관의 직감은 예리했다. 지훈은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짧게 대답했다. 제 인생이 걸린 사건입니다. 그 한마디에 박 수사관은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수소문 끝에 찾아낸 천사의 집 원장 김 신부는 낡고 허름한 시골집에서 병든 몸을 이끌고 홀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두 남자를 보고 극도의 경계심을 드러냈다. 특히 지훈이 검사 신분증을 보여주자
그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렸다. 30년간 그를 짓눌러온 악몽이 되살아난 듯 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래전 일이라 다 잊었습니다. 김 신부는 문을 닫으려 했다. 지훈이 그의 손을 잡고 막아섰다. 신부님, 30년 전 갓 태어난 남자, 쌍둥이 2명을 누군가에게서 받으셨죠. 그 아이들 지금 제 손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인생을 망친 자들을 단죄하기 위해 왔습니다. 신부님께서 진실을 말씀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보호하고 있다는 말에 김 신부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2 사람을 집 안으로 들였다. 어둡고 축축한 방 안에서 30년간 봉인되었던 끔찍한 진실이 마침내 입을 열기 시작했다. 김 신부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30년 전 어느 날 밤 안상철 실장이 갓난아기 2명을 담요에 싼 채 찾아왔다. 엄청난 액수의 돈과 함께 아이들을 조용히 처리해달라는 지시였다. 차마 아이들을 죽일 수 없었던 김 신부는 며칠간 아이들을 몰래 돌보았다. 그런데 며칠 뒤 한 젊은 여인이 수소문 끝에 그곳을 찾아왔다. 아이들의 어머니였다. 병원에서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었다는 말을 들었지만 믿을 수 없어 미친 듯이 아이들을 찾아다녔던 것이다. 그녀는 울부짖으며 아이들을 돌려달라고 애원했다. 그때 제가 그 여인을 내쫓았습니다. 안 실장의 보복이 두려워서요. 그게 제 평생의 죄입니다. 김 신부는 흐느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신문에서 그 젊은 여인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그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사고가 아니라 살인이었다는 것을. 최태석이 자신의 비밀을 덮기 위해 아이들의 어머니를 제거했다는 것을. 그 여인, 죽기 전에 제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집안이 원래는 대단한 자산가였다고.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가세가 기울었고 자신이 유일한 상속녀라고 했습니다. 최태석은 그녀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던 겁니다. 그녀가 죽으면 모든 유산이 당시 연인이었던 최태석에게 돌아가도록 법적인 장치가 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모든 퍼즐이 맞추어졌다. 최태석이 형제들을 버린 것은 단순히 스캔들을 덮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재산을 강탈하기 위한 거대한 범죄의 일부였다. 태상그룹의 초석은 바로 지훈의 어머니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전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멀리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다른 도시의 큰 시립보육원 정문 앞에 아이들을 내려놓고 왔습니다. 제발 좋은 곳에서 잘 자라주기만을 바라면서. 그리고 돌아와서는 제 보육원에 불을 질러 모든 기록을 없애고 평생을 이렇게 숨어 살았습니다. 모든 진실을 들은 지훈은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이것은 단순 유기 사건이 아니었다. 상속을 노린 계획적인 살인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 살인범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끔찍한 사실이 그의 영혼을 짓눌렀다. 그들이 무거운 마음으로 김 신부의 집을 나섰을 때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다. 안전가옥에 남겨두었던 선불폰 번호였다. 한 소리였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형, 여기 이상한 놈들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화가 끊겼다. 동시에 안상철 실장의 감시망은 지훈이 김 신부와 접촉했다는 사실을 최태석에게 보고했다. 최태석은 마지막 남은 하나의 연결고리가 드러났다는 사실에 처음으로 당황했다. 그 늙은이와 강지훈 둘 다 처리해. 그리고 그놈이 숨겨둔 애새끼들도. 최태석의 목소리에는 이제 일말의 여유도 없었다. 경고의 단계는 끝났다. 이제는 제거의 단계였다. 지훈과 박 수사관이 서울로 돌아오는 국도는 한적했다. 지훈은 미친 듯이 차를 몰았다. 형제들이 위험했다. 그때 뒤에서 거대한 덤프트럭 한 대가 무서운 속도로 따라붙기 시작했다. 강 검사님 저놈들, 박 수사관이 외쳤다. 트럭은 경적을 울리며 지훈의 차를 위협적으로 밀어붙였다. 갓길은 아찔한 절벽이었다. 명백한 살인 의도를 가진 추격이었다.
꽉 잡으세요. 지우는 핸들을 꺾어 반대편 차선으로 아슬아슬하게 추월하며 속도를 높였다. 덤프트럭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따라붙었다. 거대한 트럭이 차체를 들이받는 순간 차가 크게 휘청거리며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유리창이 박살나고 차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최태석의 방역은 상상 이상으로 빠르고 잔혹했다. 이제 더 이상 법의 테두리 안에서의 싸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목숨을 건 진짜 전쟁이었다. 지우는 부서진 백미러에 비친 괴물처럼 달려드는 트럭을 보며 이를 악물었다. 여기서 죽을 수는 없었다. 아직은. 굉음과 함께 덤프트럭이 강지훈의 차를 다시 한번 들이받았다. 차체는 종잇장처럼 구겨지며 도로 위를 격렬하게 회전했다. 깨진 유리 파편이 비처럼 쏟아졌고 박철민 수사관은 신음하며 머리를 감쌌다. 절벽이 코앞이었다. 이대로 한 번만 더 부딪히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는 그 찰나 지훈의 정신은 오히려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의 눈은 맹렬하게 전방을 주시하며 탈출로를 찾았다. 있었다. 급격한 코너, 바로 옆 트럭은 지나갈 수 없는 좁은 비포장 임도. 꽉 잡으세요. 지우는 비명을 지르듯 외치며 핸들을 부서져라 꺾었다.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찢는 마찰음을 내며 차는 간신히 트럭의 전면을 스치듯 피했다. 그리고 그대로 가드레일의 부서진 틈을 통과해 임도로 곤두박질 쳤다. 차는 거친 비포장 도로를 따라 몇 차례 더 튕겨나간 뒤에야 숲속 나무에 처박히며 멈춰 섰다. 에어백이 터지고 잠시 동안 귀가 먹먹한 정적이 흘렀다. 지우는 피맛이 나는 입술을 닦으며 간신히 정신을 차렸다. 옆자리에 박 수사관도 온몸이 쑤시는 듯 끙끙거리며 몸을 일으켰다. 젠장, 저 개자식들. 박 수사관이 욕설을 내뱉었다. 두 사람은 살아남았지만 차는 완전히 박살이 났고 온몸은 타박상투성이었다. 하지만 쉴 틈이 없었다. 형제들이 위험했다. 그리고 최태석의 공격이 여기서 끝날 리 없었다. 움직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군대에서 구르던 짬밥이 있는데. 두 사람은 부서진 차에서 기어 나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숲을 헤쳐 국도로 기어 올라왔다. 지나가는 트럭을 겨우 얻어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지훈의 머릿속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들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최태석이 준비한 함정은 지훈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가 물리적인 위협에 맞서 싸우는 동안 최태석은 그의 심장, 그의 검사로서의 명예를 겨누고 있었다. 지훈이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검찰청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싸늘했다. 동료들은 그를 피했고 상사들은 그를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감찰부 직원 2명이 그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강지훈 검사님, 잠시 저희와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감찰부 조사실. 지훈은 영문도 모른 채 앉아 있었다. 그리고 조사관이 내민 것은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 기사와 서류 뭉치였다. 단독. 서울중앙지검 엘리트 검사. 태상그룹 수사 중 금품 수수 의혹. 기사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지훈이 과거에 도움을 주었던 한 정보원이 지훈이 자신에게 돈을 주며 태상그룹에 불리한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폭로한 것이었다. 증거로는 거액의 현금이 든 돈가방 사진과 지훈의 먼 친척 명의로 된 계좌에 출처 불명의 돈이 입금된 내역이 첨부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정교하게 조작된 완벽한 함정이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입니까? 전부 날조입니다. 지훈이 항변했지만 상황은 이미 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최태석이 심어놓은 검찰 내부의 조력자들이 여론을 조장했고 지훈의 공격적인 수사 방식에 불만을 품고 있던 상급자들은 등을 돌렸다. 결과는 신속하게 내려졌다. 강지훈 검사, 태상그룹 수사에서 즉시 손을 떼고 감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 직무를 정지한다. 그는 검사 신분증과 배지를 반납해야 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태상그룹을 향한 날카로운 칼은
그렇게 허무하게 빼앗겼다. 법의 수호자에서 하루아침에 부패 혐의자로 전락한 것이었다. 그는 무력했다. 최태석은 그의 손발을 묶고 그의 목소리를 빼앗아 버렸다. 검찰청을 나온 지훈의 발걸음은 청음망은 무거웠다. 하지만 지금 자신의 명예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곧장 안전가옥으로 달려갔다. 제발 무사하기만을 바라면서. 하지만 그의 기대는 산산조각 났다. 오피스텔 문은 부서져 있었고 내부는 폭풍이 휩쓸고 간 것처럼 난장판이었다. 형제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한솔아, 한결아. 그의 외침은 텅 빈 공간에서 공허하게 울렸다. 절망이 그의 온몸을 덮쳤다. 자신의 직위도 명예도, 그리고 이제는 목숨보다 소중한 형제들까지 모두 잃었다. 그는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다. 자신이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자신이 더 강했더라면, 모든 것이 자신의 탓 같았다. 그때 현장을 살피던 박철민 수사관이 무언가를 발견했다. 강 검사님, 아니, 강 선생, 이리 와보시오. 박 수사관이 가리킨 곳은 부서진 침대 밑 교묘하게 숨겨져 있는 작은 쪽지 하나였다. 서툰 글씨체로 다급하게 쓰인 메시지, 한솔의 필체였다. 놈들이 들이닥쳤다. 하지만 우린 잡히지 않았어. 뒷문으로 도망쳤다. 우리가 형을 찾아갈게. 걱정 마. 지우는 쪽지를 든 채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잡히지 않았다. 살아있었다. 한솔의 거리에서의 생존 본능이 그들을 구해낸 것이었다. 동생을 지키기 위해 그 아이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영리했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다. 그날 밤 박 수사관의 낡은 사무실에 4사람이 모였다. 기적적으로 연락이 닿은 한솔과 한결이 박 수사관의 안내를 받아 합류한 것이었다. 한솔의 얼굴에는 며칠간의 도피 생활로 인한 피로와 함께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강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놈들 우리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 형이 준 핸드폰은 버렸고 계속 장소를 옮겨 다녔어. 지우는 동생들의 무사한 모습에 안도하면서도 자신의 무력함에 가슴이 아팠다. 그는 더 이상 그들을 지켜줄 힘을 가진 검사가 아니었다. 미안하다. 나 때문에. 형 탓 아니야. 한솔이 지훈의 말을 잘랐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의 입에서 형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그놈들은 원래 그런 놈들이잖아.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건지 그것만 말해줘. 우리도 가만히 앉아있지만은 않을 거야. 한솔의 말에 지훈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 다시 빛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는 검사 배지를 잃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법과 절차라는 족수에서도 풀려났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검사 강지훈이 아니었다. 그는 두 동생의 형 강지훈이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의 방식대로 싸울 것이었다. 그래, 반격을 시작한다.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최태석은 내가 부패 혐의로 무너져서 내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법정 싸움에 매달릴 거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우리는 그 예상을 깬다. 내 명예는 나중에 되찾아도 늦지 않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최태석을 대중 앞에서 그 자신의 손으로 무너지게 만드는 거다. 새로운 작전이 세워졌다. 첫째, 핵심 증인인 김 신부의 신병 확보. 최태석의 소나귀에서 그를 빼내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다. 이 임무는 박철민 수사관이 맡기로 했다. 둘째,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정보원의 약점 확보. 그를 회유하거나 협박해서 배후를 실토하게 만들어야 했다. 이 임무에는 거리의 생리를 잘하는 한솔과 한결이 적임자였다. 셋째, 모든 것을 터뜨릴 무대 설정. 지우는 최태석의 오만함을 역이용하기로 했다. 마침 태상그룹은 며칠 뒤 대규모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다. 위선적인 이미지를 대중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쇼. 바로 그 무대를 최태석의 처형대로 만들기로 했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그 기자회견장에서 모든 것을 폭로한다. 김 신부님의 증언, 그리고 나에게 누명을 씌운 정보에 원의 배우까지. 최태석이 가장 빛나는 순간 그를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릴 거다. 작전은 즉시 실행에 옮겨졌다. 박 수사관은 밤을 틈타 강원도로 잠입했다. 최태석의 감시망을 피해 김 신부를 빼내오는 것은 목숨을 건 작전이었다. 한솔과 한결은 며칠간의 잠복 끝에 정보원이 상습적인 불법 도박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거액의 도박 빚, 그것이 바로 그의 약점이었다. 그리고 지우는 그림자 속에서 모든 것을 지휘했다. 그는 더 이상 검찰청의 엘리트가 아니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거대한 적과 맞서는 전쟁의 사령관이었다. 그는 태산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을 자신이 유일하게 믿는 한 명의 언론사 기자와 비밀리에 접촉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터뜨릴 단서들을 조금씩 흘리기 시작했다. 모든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최태석은 부패 검사를 제거했다는 승리감에 취해 축배를 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발밑에서 자신을 삼키기 위한 거대한 함정이 파헤쳐지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했다. 기자회견 전날 밤, 박 수사관에게서 연락이 왔다. 목표 확보, 안전하게 이동 중. 지우는 창밖의 도시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얻었다. 그에게는 이제 함께 싸울 가족이 있었다. 내일 길고 긴 이 싸움의 마지막 장이 시작될 것이었다. 태상그룹의 기자회견이 열리는 날, 아침 박철민 수사관의 낡은 사무실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폭풍전야, 세상이 뒤집히기 몇 시간 전의 고요함이었다. 강지훈, 박철민, 한솔, 한결. 네 사람은 마지막으로 모든 계획을 점검했다. 김 신부님은 약속된 장소에서 대기 중입니다. 제가 신호를 보내면 기자회견장으로 모시고 들어가겠습니다. 박 수사관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정보원은 우리가 확보한 도박빚 증거를 보여주자마자 모든 걸 실토했습니다. 안상철이 어떻게 자신에게 접근해서 돈을 주고 거짓 진술을 시켰는지 그 모든 과정을 녹화해뒀어. 한솔이 녹화 파일이 담긴 USB를 들어 보였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길 위의 소년이 아닌 전쟁에 참여한 용사의 그것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조각. 지훈이 지난 밤새 회유한 안 태상그룹 재무팀의 내부 고발자였다. 그는 안상철의 지시로 30년 전 최태석의 비자금을 세탁하고 지훈의 어머니였던 여인의 재산을 최태석의 개인 계좌로 이전하는 실무를 담당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의 아이 치료비를 위해 범죄에 가담했지만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려왔다. 지훈은 그에게 자수와 증언을 통한 감형을 약속했고 그는 마침내 최태석의 모든 자금 흐름이 담긴 비밀 장부를 넘겼다. 이것으로 모든 증거는 완벽해졌다. 정보원의 거짓 진술 비디오, 김 신부의 목격 증언, 그리고 태상그룹의 근간을 뒤흔들 비밀 장부까지. 한솔아, 한결아, 너희는 오늘 현장에서 통신과 주변 감시를 맡는다. 절대로 무리하지 말고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빠져나와야 해. 알았지? 지훈의 목소리에는 형으로서의 걱정이 묻어났다. 두 동생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더 이상 보호만 받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들은 이 싸움의 당당한 일원이었다. 기자회견이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수백 명의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태상그룹의 로고가 새겨진 거대한 현수막 아래 화려한 조명이 터져 나왔다. 최태석 회장은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단상에 올랐다. 며칠간 그를 괴롭혔던 강지훈이라는 이름은 이제 그의 기억 속에서 지워진 듯 했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최태석의 위선적인 연설이 시작되었다. 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 경영을 역설했다. 그가 내뱉는 단어 하나하나가 지훈에게는 역겨운 모욕처럼 들렸다.
지우는 평범한 정장 차림으로 연 회장 뒤쪽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의 곁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박 수사관이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다. 한솔과 한결은 행사장 스태프로 위장한 채 무정의로 주변 상황을 계속해서 보고해왔다. 형, 모든 게 계획대로야. 연설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지훈과 미리 약속된 기자가 손을 들었다. 회장님, 최근 불미스럽게 수사가 중단된 강지훈 검사 사건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일각에서는 태상그룹을 향한 무리한 수사를 덮기 위한 표적 감찰이라는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상된 질문이었다. 최태석은 여유롭게 웃으며 마이크를 잡았다. 진실은 검찰이 밝혀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태상그룹은 언제나 정도를 걸어왔으며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 부끄러움이 없는 정도. 쟁도우가 자신의 아이들을 쓰레기처럼 버리고 그들의 어미를 죽여 재산을 빼앗는 길이었습니까?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연 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모든 시선이 목소리가 들려온 곳 연 회장 뒤쪽으로 쏠렸다. 군중을 헤치고 강지훈이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어 나오고 있었다. 제어, 자를 막아. 안상철 실장이 경호원들에게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박 수사관이 자신의 옛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며 경호원들의 앞을 막아서는 사이 지훈은 이미 기자들의 카메라 세례를 받으며 마이크 앞에 서 있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그의 얼굴 위에서 터져 나왔다. 제 이름은 강지훈입니다. 며칠 전까지 태상그룹 수사를 지휘했던 검사입니다. 오늘 저는 검사가 아닌 한 사람의 피해자이자 증인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 회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최태석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졌다. 최태석 회장, 당신은 당신의 수사를 막기 위해 저에게 뇌물 누명을 씌웠습니다. 지훈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단상 뒤에 거대한 스크린이 지지직거리며 화면이 바뀌었다. 그리고 나타난 것은 돈가방을 앞에 두고 모든 것을 실토하는 정보원의 영상이었다. 안상철 실장이 시켰습니다. 강지훈 검사를 무너뜨리라고. 연 회장 곳곳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당신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던 것은 고작 비자금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당신이 저지른 살인죄였습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그는 스크린에 30년 전 신문 기사와 자료들을 띄웠다. 자신의 어머니였던 여인의 사진, 그녀의 불의의 교통사고 기사, 그리고 그녀가 사망한 직후 막대한 유산이 최태석에게 넘어간 것을 증명하는 등기 서류들. 이 여인이 바로 제 어머니입니다. 최태석은 제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고 목적을 달성하자 사고를 위장해 살해했습니다. 최태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무언가 소리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지훈의 폭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당신은 우리를 숨겼습니다. 지훈이 연 회장 옆문 쪽을 향해 손짓했다. 문이 열리고 한솔과 한결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두 소녀는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은 채 당당하게 지훈의 곁에 섰다. 살아온 환경은 달랐지만 세 사람의 얼굴에는 부정할 수 없는 형제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조혜태석은 제 생물학적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그가 30년 전 제 어머니의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내다버린 제 쌍둥이 동생들입니다. 연 회장은 이제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충격을 받아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 연 회장 뒷문이 다시 열리고 박 수사관의 부축을 받으며 휠체어에 앉은 김 신부가 모습을 드러냈다. 지훈은 마이크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다. 말씀해 주십시오, 신부님. 30년 전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김 신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30년 전의 진실을 증언했다. 안상철이 두 아이를 데려와 처리하라고 했던 일, 아이들의 어머니가 찾아와 울부짖었던 일, 그리고 그녀가
의문의 죽음을 당했던 일까지 모든 것이 폭로되었다. 최태석은 단상 위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의 오만한 가면은 산산조각 났고 추악한 민낯만이 남았다. 그는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다. 교진말이야, 전부 저놈이 꾸며낸 음모다. 당장 저놈을 체포해. 하지만 더 이상 그의 말을 듣는 사람은 없었다. 기자들이 그에게 벌떼처럼 달려들어 질문을 퍼부었다. 회장님, 정말 연인을 살해했습니까? 저들이 정말 회장님의 아들들입니까? 바로 그때였다. 연 회장 입구로 지훈의 옛 동료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지훈이 넘긴 증거와 기자의 제보를 받고 긴급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출동한 것이었다. 그들은 인파를 헤치고 단상 위로 곧장 올라갔다. 그리고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최태석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조혜태석 씨, 살인사체 유기 횡령 및 주가 조작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수갑이 채워지는 철컥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연 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대한민국 재계의 거인 태상그룹의 신화가 무너지는 소리였다. 수천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불꽃처럼 터지며 한 시대의 종말을 기록하고 있었다. 지우는 두 동생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 대신 길고 길었던 싸움을 끝낸 자의 깊은 피로와 슬픔이 서려 있었다. 정의의 폭풍이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갔다. 이제 남은 것은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일뿐이었다.